지금부터는 이제 8월 4일 날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8월 4일 날 개정이 된 것은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됐냐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총 세법이 4개가 통과됐어요. 4개가 통과됐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필요한 것은 지방세법 하나예요. 지방세법 하나만 이번에 30일의 시험과 관련이 되고,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통과는 됐지만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돼요. 그래서 요 소득세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교재에만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시험용으로는 이건 해당 사항 없으니까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현재 관련 법령으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법령으로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이제 지방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취득세 세율만 바뀌어요. 취득세 세율 2군데만 바뀌어요. 취득세 세율 2군데가 바뀌는데, 근데 아마 그 2군데가 어떻게 되냐면은 본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이 바로 아마 통과돼서 시행이 될 거예요. 본법하고 시행령이 같이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요약집에다가 요약집 페이지수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요약집에 가면 60에서 61페이지에 가면은 다주택이라고 해서 1세대 4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1세대 4주택인 경우는 주택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다주택이 주택을 2개 이상 가지면 다주택으로 봐요.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약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요. 이제 개인이 주택 하나를 취득하면, 이제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취득하면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예전처럼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그 계산 복잡한 식이 있었죠. 그 식으로 계산하는 거. 네, 9억이 초과되는 건 3%. 똑같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을 두 번째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제 규정을 약간 달리 했어요.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 한 채를 산다. 그러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서 집이 2개가 되셨으면 그때는 8%인데, 8%인데 여기에 1번이라고 돼 있는 각주를 잘 봐보세요. 자, 밑에 이제 각주를 봐보세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중과세라 그랬는가요? 100분의 200이니까 2배예요. 그게 2배 중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8%짜리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빼볼게요. 1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럼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현재 가진 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추가로 집을 다시 샀어요. 여기가 신규 주택이에요. 신규 주택인데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게 되시면, 추가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사면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여기에 2배를 중과세요. 100분의 200으로 이렇게 중과세해서 그렇게 해서 8%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8%, 그런데 실제로는 8%라고 쓰면 안 돼요. 8%가 아니라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집 하나를 또 사게 되시면, 집을 한 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이 집이 처음에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요거 따지면 안 돼요. 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집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 사는 집이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배로 중과세하고, 이제 두 번째 사는 집이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 있었을지라도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새로 사면은 그때는 1에서 3%예요. 금액에 따라서 이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의 집이라고 하면 1%가 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이런 경우는 취득 가격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됐던가요? 3억분의 2 빼기 3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게 되면 9억을 초과했을 때는 3%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여기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사게 되면 2배 중과세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샀을 때는 1%, 2%, 3% 이런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결됐죠. 2주택은 이제 3주택으로 가봐요. 이제 3주택은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집을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 2주택이에요.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하나를 또 샀다. 집을 2개를 지금 서울에 집이 2개든 전국에 2개든 그건 신경 쓰면 안 돼요. 먼저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집을 살 때 세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 그때는 12%가 돼요. 그럼 12%라는 이야기는 표준 세율에다가 여기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여기는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세율이 4%고 여기가 4%예요. 4%고 중과 기준 세율이 2%고 여기에다 4배를 곱하니까 2, 4, 8에서 총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짜리는 4배로 중과세를 합니다. 이 뜻이에요. 8%는 2배로 중과세하는 규정이고, 예, 그다음에 4배라는 것은 4배는 12%는 4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가지고 세 번째 집이 되면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구입해서 세 번째 집이 되시면 그 경우는 표준세율 여기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에 이제는 여기는 보니까요. 집을 2개 가진 사람이 세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구입해서 세 번째 집이 되더라도 8%밖에 안 되죠. 그럼 8%면 몇 배 중과세 하라는 얘기인가? 2배 중과세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데 만약에요. 어느 지역에 집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어디에 집을 샀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례가 복잡해지는데 출제위원이 머리 아프게 이런 게 막 출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실무하시는 분들만 머리 터져요 지금. 우리는 실무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요? 우리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가요? 그렇죠. 이제 80일만 지나면 우리도 이제 이게 실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3개를 가진 사람이 이제 3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사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사든 이제 네 번째 집부터는 무조건 12%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없이 네 번째부터는 무조건 12%예요. 그러면 12%란 이야기는 네 번째 집은 몇 배 중과세한다? 4배 중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조정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4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법인들은 집을 살 때 1개든 2개든 짤 없이 4배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법이 바뀌는 게 4월 달에 바뀌었는데
8월 달에 다시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법을 1년 만에 세율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인데, 그런데 이걸 또 봐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또 봐주냐면, 여기서 1세대 2주택이 됐을지라도, 자, 이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이제 이것만 보면 되죠. 중과세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배 중과세가 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제가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다시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8% 2배 중과세를 당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 지금 이거 이사 가려고 집을 산 거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란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안에 팔면 우리 일시적 2주택으로 봐줬던가요? 3년. 3년 안에 팔면. 단 둘 다,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그때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죠.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집을 하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거 이전 목적으로, 자, 이제 주거 이전이요. 주거 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했어요. 신주택을 새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집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샀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제가 지방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서울에 집을 사시게 되면 이 사람은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3년 이내에 9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앞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시 집을 취득할 때 신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다시 샀을 때는 이 경우는 몇 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1년 이내에 9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례가 상황이 무지 복잡해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3년 안에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3년 안에 안 팔아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안 있겠는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게요? 다시 2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추징해버려요. 2주택으로 봐서요. 그럼 이제 그 규정을 지금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한번 익혀보고 갈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라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사면 1%에서 3% 사이로 이렇게 세금 물리면 돼요. 이건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여기는 8%니까 몇 배 중과세하고? 2배. 근데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구입해서 두 번째 집이 되면 이때는 1에서 3%. 그다음에 이제 집을 2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사면 12%니까 몇 배 중과세? 4배 중과세. 그다음에 집을 2개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구입해서 3주택이 됐을 때는 8%. 그럼 2배 중과세. 네 번째부터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2%. 법인도 무조건 12%. 이제 해결됐어요. 이게 이제 주택의 유상거래, 주택의 수에 따른 세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이었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이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는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는 새 집을 취득했을 때는 1에서 3%. 이 말은 집을 옛날 집은 파는 걸로 보고 새 집 하나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되,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그럼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바로 이거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이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면 처분기간이 몇 년이고 3년 이내. 3년 이내 팔면 좋은데 못 팔면은 이건 다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보고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 차액을 추징할 때, 여기서 추징할 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하나를 새로 샀을 때는 1년 안에 그 집을 팔아야지. 만약에 1년 안에 못 팔면 다시 2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2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차액을 추징하되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주택자예요. 집을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집을 구입했을 때는 이사갈 목적으로 구입해도 애누리 없이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서 세 번째 집이 되면 몇 프로 세율로 가버린가? 12%. 2개를 가진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서 세 번째 집이 되면 그때는 몇 프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일하실 때 능력이 진짜 좋으셔야 되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1세대 다주택이니까 이제 주택 수에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가, 이제 이걸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주택 수에서 이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주택에서 빠진다, 이건 안 빠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공동 소유 주택은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각각 집 한 채씩으로 보고, 만약에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그때는 세대 1주택으로 봐요. 여기는 또 세대 1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집이 2개란 야인가 하나란 야인가? 하나예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또 사면 그때는 2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에 부수 토지만을 보유하거나 부수 토지만을 취득해도 주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 안 좋은 소리 하시면 안 되네요. 지금부터는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로 해석하는가요? 주택수에서 빠지는가요?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건 주택도 아닌 걸 주택수에 포함해요. 지금 제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집이 1개로 보는가 2개로 보는가? 2개. 분양권 하나하고 집 안에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집을 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사면은 12%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이건 사실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직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수 계산할 때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조심해야 할 게 이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만. 오피스텔 중에서 주택분으로 나온 게 있고 상가분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고 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왜 안 하는가?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보세요. 이제 거기에 각주 7번을 봐보세요.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이것도 주택수에서는 제외돼요.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이것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이것도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이제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여기도 제외돼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재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집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가지고 멸실하려고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주택수에서 제외.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여기에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정부 고시가로 1억이 안 된 집은 주택수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재개발 구역,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합니다. 재개발 예정지는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이네요. 건설 사업자가 지금 주택을 분양하려고 신축했지만 아직 미분양이 돼 있는 상태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건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일단 빼줘요. 네, 사원용 주택도 이것도 빼줘요. 네, 상속주택. 자, 이거 이제 참 심각해요. 상속주택은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빼줘요. 5년 지나면 포함시켜버려요. 상속주택이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5년 동안만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빼주고 다주택 여부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버리면 상속주택일지라도 내 주택수하고 상속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 여부로 따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주택수에 포함할 때 여기서 주택수에 포함할 때 순서를 1번, 2번, 3번 누구의 주택으로 포함할 것인지 이 순서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뒷면을 봐보세요. 뒷면을 보시면 방가로 15번에 각주가 나올 거예요. 그 뒤쪽 면을 보세요. 15번 각주 보시면 지분 상속 등의 다양한 상속을 고려하여 그래서 이제 16번 지문으로 가봐요. 16번. 이제 15번 있죠. 15번 있는데 16번에 주택수 포함이라고 할 때 그 주택수 포함이라고 할 때 여기서 포함할 때 1번 순위는 누구 걸로 포함시켜라 그랬는가? 누구 걸로? 지분이 가장 큰 자. 뒤쪽에 있어요. 여기 뒤쪽에. 그래서 주택수를 포함할 때 5년이 지났을 때 주택수에 포함하더라도 1번 순위는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의 주택으로만 봐요. 다른 사람들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지분율이 큰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주택수에서 빠져요.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만 주택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분율이 다 똑같다. 지분율이 모두 똑같으면 그때는 그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에요. 상속주택에서 그래서 그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근데 지분율도 똑같고 거주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이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상속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주택수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5년 지나면 그중에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큰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로 그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으로 보고 그래도 없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집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 이제 다주택 여부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대 구분으로 가보죠. 1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하는데 내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으면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항이에요.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런데 이번에 법 바뀐 게 여기예요.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내 자녀 중에 30살이 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이번에 바뀐 게 이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요. 소득 있는 사람은 따로 세대를 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따로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로 봐서 세금 혜택을 안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나게 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또 반복을 했어요. 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럼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얼마인가? 지금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한번 봐보세요. 175만 원 정도예요.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거 실제로 실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그러면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내역서를 띄워야 가지고 그 금액이 매월 175만 원이 넘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독 세대가 될지 부모하고 동일 세대가 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자녀가 부모를 모셨을 때 지금은 부모를 그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부모가 시골에 살고 계시고 우리 집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무조건 부모를 동일 세대로 봐서 세대수에 주택수에 포함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바꿨어요. 자녀가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때는 65세 미만인 부모하고 세대를 합쳤을 때는 동일 세대로 봐요. 그 말은 65세 안 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내 주택하고 부모 주택을 합쳐서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넘은 부모를 모셨을 때는 그럼 65세가 넘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살고 계셔도 우리 집에 부모 세대 따로 내 세대 따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집일지라도 세대를 독립 세대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65세 이상의 부모님은 같이 모셔도 부모님 집과 내 집을 합쳐서 판단하는가 각자 판단하는가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소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포함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유도리 있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모셨을 때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셨을 때는 그때는 각각 부모하고 나를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따로 세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1세대 구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바뀐 게 주택의 증여세 세율이에요. 증여는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하면 2.8%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만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3억 이상, 3억이 넘는 집을 증여했을 때는 12%니까 몇 배로 중과세라? 4배로 중과세라. 근데 3억이 안 된 집을 증여했을 때는 그냥 3.5%. 3억이 넘은 집을 증여하면 12%. 3억이 안 된 집을 증여했을 때는 그냥 3.5%. 조정 대상 지역 이외,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3.5%.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2번하고 근데 21번을 봐보세요. 2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21번 각주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한 개만 가진 사람이 그 집을 직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3.5%예요. 그럼 집을 딱 하나만 가진 사람이 그 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3.5%. 그런데 단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3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세율이 12%.
그러면 너무 상황상이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잡하면 세금 받을 때도 힘들어요. 세금 부과하기 진짜로 힘들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님들은 상담하기 진짜 힘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무슨 공부를 시작해야 된가? 세법. 그럼 저는 이제 피해 다녀야 돼요. 맨날 수업해 달라니까. 실무 강의 해달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저 이걸 이 사례 많은 것을 일일이 케이스별로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세법이 취득세하고 관련된 세율만 유상으로 주택을 다주택 세율하고 증여세율 요 두 개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바뀌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없어요. 시험하고 관련된 개정사항은 근데 너무 그래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막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법이 개정이 많이 되는데요. 개정이 많이 되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걸 시험에 낼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거 빼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개정되면 어떻게 해요? 80일 남았는데 개정된 걸 시험에 내겠는가요? 아직 이 8월 4일 날 개정이 된 게 아직 공표도 안 됐어요. 아침에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 공표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그럼 시행령이 나오고 되면 시행령하고 범법하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시행령까지 다 반영해서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시행령까지 다 반영해 설명해 드린 것이니까 이 내용 참고해 가지고 문제는 아마 따로 이렇게 제가 동영 문제풀이 할 때나 그때나 뭐 이런 문제 유형들은 한 문제씩 아마 넣어가지고 해드리긴 할 거예요. 해드리긴 할 건데 따로 문제는 지금 연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걸 너무 개정된 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좀 더 세금 더 물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포인트 정리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장판지 있잖아 이런 거 다 수정해야 될 것들은 개정사항 정호해 가지고 올려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 이제 출력해 가지고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해서 보시면 돼요. 정답은 절대 수정 안 해도 되겠고 문구상 수정만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정오표에 있는 그 문구 수정하는 것만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뭐 내용들은 이제 그 혹시 가진 그 출력에서 가진 게 있으면 직접 그 교재에다가 수정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죠. 네.